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근입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비스마르크의 해전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저번 편에서 저희는 양측의 작전, 준비 과정, 전력에 관해서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에 이어서 오늘은 비스마르크의 해전의 본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해프닝들이 있었는지 그에 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단순히 비스마르크의 해전의 전투 과정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전에 참가했던 병사들의 개인 시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 배에 타고 있던 일본 병사의 시점, 혹은 대공포 탄막을 뚫고 저공 비행을 하던 연합군 조종사의 시점,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재난영화의 재구성을 보는 듯한 그런 에피소드예요. 해전인 만큼 굉장히 많은 해난 사고가, 해난 참사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과정들을 볼 건데요. 자, 그러면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군 수송선단입니다. 이 수송선단은 수송선 8척 그리고 구축함 8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선단을 구성하는 배들 이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수송선은 테이오마루, 아이오마루, 신아이마루, 오이가와마루, 노지마, 교쿠세이마루, 다이메이마루, 켄부마루 이렇게 8척이고요. 호위 구축함은 시라유키, 아사시오, 도키스카제, 유키카제, 아라시오, 아사구모, 우라나미, 시키나미 이렇게 8척입니다. 배는 육군 병사 7,0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들을 무사히 싣고 뉴기니까지 가는 것이 작전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수송선단은 라바우르 해군기지에서 출발해서요. 뉴브리튼섬 북쪽 해안을 끼고 쭉 항해를 해서 뉴기니 섬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상 시간은 한 3일 정도로 일본군이 잡고 있었어요. 과연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었죠. 반면 연합군은 일본의 이 대규모 수송선단이 뉴기니 섬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기니 섬에 있던 연합군 제5항공대는 총 300대의 항공기를 이번 작전에 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1943년 3월 1일에 여명과 함께 일본 수송선단이 라바울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수송선단을 이끌고 있던 일본 해군 제독들과 함장들 모두 연합군 항공기의 공격을 무조건 받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얘네의 관건은 과연 어느 정도, 얼마나 안 들키고 갈 수 있느냐 그거였습니다. 자, 출발하고 20시간 정도는 안 들키고 계속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수송선단은 뉴 브리튼섬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뉴기니섬 북동쪽 해안과 뉴 브리튼섬 사이에 있던 비스마르크 해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일본 수송선들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느렸던 탓에 이동 속도가 느렸어요. 시속 13km 수준으로 매우 천천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3월 1일 오후 4시에 수송선단이 처음으로 발각됩니다. 정찰 중이던 연합군 폭격기가 수송선단을 발견하는데요. 폭격기 승무원들은 최소 14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일본 수송선단이 이동 중이라고 발견 위치를 보고합니다. 이 보고 내용으로서 연합군은 마침내 일본군 수송선단이 출발했다는 것과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선 내용은 구축함 도키스카제에 타고 있던 무선 관청반한테 들키거든요. 이로써 일본 수송선단도 지금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송선단 지휘부는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날 날씨가 굉장히 흐렸던 탓에 어차피 연합군 항공대가 공격을 해오기 어려웠단 말이죠. 본래 일본군 폭격기들이 뉴기니에 있는 연합군 비행장을 공격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날씨 탓에 취소되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출발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연합군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편 정찰 보고를 들었던 제5항공대 총사령관이었던 케니 장군은 곧바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이 가능했던 대형 폭격기 부대들이 일본군 수송선단을 잡으러 출동해요. 그러나 날씨가 너무 흐렸고 해도 저물었던 탓에 일본 배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조명탄을 투하하면서 일본 배들을 수색하지만 결국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 기록을 보면요. 일본 수송선에 타고 있던 병사들이 투하됐던 조명탄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만 잘 떨어뜨렸다면 일본 배들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격적인 전투는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2일 아침에도 날씨는 여전히 흐렸어요. 하지만 전날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항공대는 보다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오전 6시 30분에 호주 공군 폭격기 6대가 뉴기니 섬 라에의 비행장에 폭격을 감행합니다. 이에 이 라에라는 곳이 일본 수송선단의 최종 목적지였고요. 일본군 거점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 비행장에서 전투기를 보내서 수송선단을 엄호할 것 아니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여기를 공격했던 거죠. 한편 오전 8시 15분에 B-24 폭격기 한 대가 일본군 수송선단을 다시 발견해냅니다. 이 폭격기는 조용히 수송선단을 계속 추격하면서 위치를 보고하고요. 다른 폭격기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오전 9시 30분에 그래서 첫 공중전이 벌어지게 되어요. 제39 전투 비행중대 소속의 P-38 라이트닝 전투기 16대가 제로센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치르게 된 거죠.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제로센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달성하고요. 첫 번째, 전과를 올립니다. 이 제로센 전투기들은 수송선단을 호위하고 있던 일본 해군 소속의 전투기들이었어요. 일본군은 이 공중전에서 세대의 제로센 전투기가 격추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해 해전의 시작부터 일본이 조금 한 대 맞고 시작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수송선단한테 지금 어둠에 구름이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 9시 50분에 17대의 B-17 폭격기가 마침내 수송선단 위치에 도착한 거죠. 그 시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흐렸고요. 하지만 조종사들은 일본 수송선단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고도를 낮추면서 공격에 들어가요. B-17 폭격기들이 해발 2200m까지 고도를 낮췄을 때 일본군 전투기들이 나타납니다. 8대의 제로센 전투기가 B-17을 공격해와요. 하지만 폭격기 조종사들은 전투기를 무시하고요. 오로지 눈앞에 있는 일본군 수송선만을 목표로 강화를 합니다. 이때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게 일본 수송선 교쿠세이마루였어요. 교쿠세이마루에 공격을 감행했던 사람들은 스콧 소령이 지휘하는 세대의 B-17 폭격기였습니다. 스콧 소령은 4발의 폭탄을 투하하는데요. 이 중 3발이 교쿠세이마루의 굴뚝 근처에서 폭발하고요. 다른 한 발은 바다에 떨어지는 지근탄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B-17 폭격기가 투하한 폭탄 한 발이 교쿠세이마루 선미에 명중하고요. 이게 다 연합군 조종사들의 증언입니다. 반면 교쿠세이마루에 타고 있던 일본군 병사들은 배의 화물칸과 선미에 최소 4발 이상의 폭탄이 이때 명중했다고 증언해요. 이 선미 부분이 어디냐면요, 배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탄이 떨어진 건데요. 자, 교쿠세이마루에는 12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3대대와 제115 보병연대 병사들이었는데요. 이 병사들이 남긴 기록을 토대로 교쿠세이마루에 벌어진 참사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폭탄이 터지면서 1차 폭발이 일어나고요. 곧이어 더 큰 규모의 폭발이 두 번째 폭발이 교쿠세이마루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폭발은 아마도 수송선에 실려있던 항공유와 탄약이 폭발하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죠. 일본 육군 제3대대 일지에 따른 기록에 보면요, 총 10발의 폭탄이 교쿠세이마루를 겨냥해서 투하됐다고 합니다. 교쿠세이마루의 대공포반은 맹렬히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또 옆에 있던 호위하던 구축함들도 대공포 사격을 하고 있었지만 B-17 폭격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2발의 폭탄이 1번 화물칸에, 그리고 또 다른 2발이 2번 화물칸에 명중합니다. 그리고 큰 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 화물칸들의 대부분 병사들이 타고 있었단 말이죠. 화재가 발생하니까 병사들은 불을 끄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화물칸에 있던 연료에 불이 붙으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 시점에 더 이상 불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수송선 교쿠세이마루의 지휘부는 병사들한테 화재 진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불은 이미 걷잡을 수가 없었고요. 화물칸을 지나서 갑판 위로 그리고 함교까지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결국 병사들한테 배를 버리고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이때까지도 배에는 질서와 명령 체계가 잘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부상병들이 먼저 배에서 내리게 되고요. 폭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그 대대 본부랑 제9중대 병사들이었는데요. 얘네가 타고 있던 곳이 폭격을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상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 경우 부상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움직일 수도 없었고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화재 때문에 다수의 병사들이 배 안에 갇혀서 탈출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런 못 움직이는 병사들을 제외한 대부분 생존자들이 배에서 탈출하고요. 일본 시각으로 오전 9시 22분에 수송선 교쿠세이마루는 큰 폭발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교쿠세이마루에서 탈출했던 생존자들은 4척의 뗏목에 타고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구축함 아사구모가 재빨리 달려와서 이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구축함 아사구모에 포병장교였던 오하라 중위가 타게 됩니다. 오하라 중위는 수송선 교쿠세이마루에 실려있던 대포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지금 배가 침몰하면서 이 대포들 모조리 바다에 가라앉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생존자 구조 작업과 동시에 오하라 중위가 갖은 힘을 다해서 대포 2개를 인양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대포들이 좀 녹슬기는 했지만 어떻게 잘 수리를 해서 쓸 수는 있었다고 해요. 그 혼란 속에서 대포 2개를 인양해낸 덕분에 구축함 아사구모에 타고 있던 포병대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다라고 오하라 중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쿠세이마루가 침몰하는 그 시각 하늘에선 아직도 공중전이 한창이었습니다. B-17 폭격기 조종사들은 하나하나 강화하면서 일본 수송선단에 공격을 가합니다. 이 조종사들은 침몰했던 교쿠세이마루 외에도 최소 2척의 배가 더 불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수송선들에 큰 피해를 줬다라고 합니다. 반면 일본군 측 증언에 따르면 교쿠세이마루를 제외하고 3월 2일의 공격에서 피해를 입었던 배는 없었어요. 이게 참 제가 비스마르크의 해전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봤던 이 여러 기록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날 침몰했던 게 맞았던 수송선 교쿠세이마루의 이야기만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을 가했던 B-17 편대에 이어서 바로 몇 분 뒤에 이번엔 제65 폭격중대의 B-17 폭격기 6대가 또 공격을 가합니다. 이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5,000톤 내지 7,000톤급의 수송선 한 척에 3발의 폭탄을 명중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발의 폭탄을 순양함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 수송선단에는 순양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구축함에 투하했던 폭탄을 조종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64 폭격중대의 B-17 11대도 공격에 나서고요. 이 폭격기들은 일본군 전투기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공비행을 하면서 일본 수송선단에 공격을 가합니다. 조종사들은 한 척에 일본 수송선이 침몰하고 있었고 최소 2척이 중파된 상태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조종사들의 보고는 굉장히 과장된 보고였어요. 저희가 명심할 게 이 조종사들이 매우 정신없는 상황에서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바로 위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일본 전투기가 자기를 공격하러 쫓아오고 주변에는 대공포탄이 펑펑 터지는 그 와중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적함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연히 제대로 된 그 보고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수송선에 타고 있던 일본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교쿠세이마루가 폭탄을 맞고 불타고 있었고요, 또 자기들 배 주변에 지근탄이 떨어지고 폭탄도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명중탄을 맞은 수송선은 없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3월 2일 오전에 그 전투에 가담했던 B-17 폭격기들이 공격을 멈춥니다. 모두 제급유와 재무장을 위해서 뉴기니 섬으로 돌아가요. 그게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일본 수송선단이 잠시 숨을 돌릴 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전 11시 30분부터 구축함들은 수송선 교쿠세이마루의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작업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오후 1시가 되었을 때 마침내 생존자들은 모두 구축함에 옮겨 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쿠세이마루에 타고 있던 1200명의 병사들 중에서 950명이 구조됩니다. 하지만 250명이 배가 폭침하면서 이때 전사하게 되고요.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컨대 교쿠세이마루에 타고 있던 포병대원 80명 중에서 50명이 전사했고요. 중대본부 절반 이상이 사망한 부대도 있었습니다. 생존자들 중에서 130명은 심한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교쿠세이마루에 실려있던 장비가 모두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생존했던 보병대대 병사들은 지금 수중에 기관총 한 정도 없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피난민이 되어서 지금 간신히 살아남게 된 거죠. 하지만 그날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40분부터 다시 한번 연합군 B-17 폭격기들의 공격이 시작되어 5시 40분에 B-17 한 대가 폭탄 2발을 투하하지만 빗나가고요.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제로젠 전투기들에 쫓겨서 달아납니다. 하지만 바로 4분 뒤에 제64 폭격중대의
B-17 폭격기 9대가 공격을 가해옵니다. 일본군 제로센 전투기들이 달려들어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6,000톤급 수송선 한 척에 2발의 명중탄을 투하했고 한 발의 지근탄을 떨어뜨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5,000톤급 수송선에 2발의 폭탄을 추가로 맞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날 공격을 펼쳤던 B-17 폭격기들인데요. 얘네한테도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 일화를 보면요. 홀시 대위가 조종하던 B-17인데요. 홀시 대위는 일본 수송선에 폭탄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밑부분에 대공포탄을 맞습니다. 포탄이 명중하면서 생긴 화재 때문에 B-17 승무원 7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요. 하지만 승무원들 모두 고군분투해서 25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폭격기 상태가 너무 심각했고 지금 불까지 나 있던 상황이어서 홀시 대위는 비상착륙이라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너덜너덜해진 폭격기를 끌고선 간신히 뉴기니 비행장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군 전투기들의 활약도 볼 수가 있는 게 홀시 대위는 그날 작전에서 적어도 18대의 전투기한테 자신의 폭격기가 공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수송선단에 대한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시간은 3월 2일 오후 6시 45분이에요.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져서 연합군 항공대가 더 이상 작전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의 전투가 끝이 납니다. 그 시점에 일본 수송선단은 수송선 교쿠세이마루가 격침당했죠. 그리고 수송선 테이오마루와 노지마 이렇게 두 척이 심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날 있었던 재난을 일본 병사들 시점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훗날 연합군이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면서 얻은 자료에 따른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수송선 테이오마루 가까운 곳에 지근탄이 떨어지면서 배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나 배는 아직 항해를 계속 할 수는 있었는데요. 배에는 대공포 운용반이었던 타다시 츠루메 일병이 타고 있었습니다. 츠루메는 테이오마루의 선미에 폭탄이 명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 배가 입었던 피해 때문에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테이오마루에는 115 보병연대 소속이었던 치구이 하사도 타고 있었는데요. 치구이는 배에 타고 있던 연대원 중 4명이 전사했고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생존자들 역시 그날 우리 배에 2발의 폭탄이 맞은 것 같아 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야기가 다들 좀 다르긴 하지만 배 자체는 계속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혼란스러워서 이건 연합군 조종사들도 자기들이 몇 발 맞췄는지를 몰랐고 생존자들도 몇 발 맞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만큼이나 이 해전이라는 것이 혼란스러웠다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본 육군 병사들 대부분은 그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투 현장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생존자들에 따르면 공격을 받는 동안에 그 병사들은 모두 배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잘 몰랐던 거죠. 다만 대공포탄이 터지고 가까운 데 떨어진 폭탄 때문에 막 배가 흔들리고 이런 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타고 있으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다고 하네요. 수송선 아이오마루에 타고 있던 주이치 오카모토 일병은 B-17 폭격기가 구름 속에서 튀어나와서 폭탄을 투하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게 매우 무서운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아키오 후지와라 일병은 치열한 공중전도 목격합니다. 10대의 제로센 전투기가 9대의 B-17 폭격기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중 한 대의 B-17이 불이 난 채로 달아났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불붙은 B-17이 아까 얘기했던 홀시 대위의 폭격기였을 겁니다. 자, 이날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역시나 그 격침당한 수송선 교쿠세이마루의 생존자들이었어요. 이 생존자들의 경우 구축함 아사구모와 유키카제 두 척에 나눠 타고 있었습니다. 두 척의 구축함은 그날 밤 재빨리 뉴기니섬 라에로 가서 이 생존자들을 내려주고 다시 수송선단에 복귀하기로 합니다. 이 구축함이라는 배가 시속 65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매우 빠른 군함입니다. 그동안은 옆에 있는 수송선들한테 보조 맞춰주느라 같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교쿠세이마루가 침몰한 상황에서 중장비는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구조한 병사들만 실어 나르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구축함 두 척이 최대 속력으로 잽싸게 목적지에 가서 생존자들 내려주고 다시 선단에 합류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구축함 아사구모, 유키카제 이 두 척은 유기니섬 라에 해변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교쿠세이마루의 생존자들을 모두 내려줘요. 아까 침몰하던 배에서 대포 두문을 건져냈던 오하라 중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라에 도착한 그 소감을 일기에 남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하라 중위와 대포 두문은 도착하자마자 방어거점 사수에 투입됩니다. 대포는 바닷물이 들어가서 녹슬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병연대에 남아있던 유일한 대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장비였어요. 그 많은 수의 지휘관들도 그날 전사했다고 하는데요. 오하라 중위가 속한 부대의 대대장만 해도 그날 교쿠세이마루가 침몰하면서 익사했습니다. 이 대대장은 출발 전날 이제 라바울에서 오하라 중위를 비롯한 장교들을 다 모아놓고 축배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날 전사하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오하라 중위의 일지는 5달 뒤에 뉴기니 섬에서 연합군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하라 중위의 경우 포로가 되었다고 하네요. 교쿠세이마루가 침몰할 때 생존해 있었던 115 보병연대 병사들은 그날 밤 뉴기니 섬에 도착해서 6km를 행군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15 보병연대 소속이었던 오가와 중위는 그날 밤 11시에 자신들의 뉴기니 섬에 도착했다고 적고 있어요. 오가와 중위는 본인이 속해 있던 중대 인원을 확인한 결과 32명의 생존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13명의 생사도 드문드문 들어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7명이 교쿠세이마루에 떨어진 폭탄으로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배가 침몰할 때 52명이 사망한 그런 굉장히 불운한 상태였습니다. 중대에서 생존했던 군 간부는 오가와 중위와 자신 본인이죠. 오가와 중위와 하사 1명, 그렇게 2명뿐이었습니다. 중대 병력의 3분의 1만 전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오가와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가와 중위는 그나마 본인이 속한 중대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력이 워낙 감소했던 탓에 다른 2개 중대와 합쳐서 앞으로 뉴기니 섬에서 전투를 치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연합군 항공대가 일본군한테 줬던 그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도착한 생존자들은 아무런 중장비도 없고요. 기관총도 없고 개인 화기도 대부분 잃은 상태입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물자도 없어요. 그냥 정말 몸만 뉴기니 섬에 도착한 겁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인원들도 이렇게 전력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체 어떻게 섬에서 호주군과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지상전을 치르겠냔 말이죠.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태를 겪었던 게 3월 2일이고요. 날짜는 계속 지나갑니다. 어쨌든 일본 수송선단은 계속 전진하고 있었어요. 3월 2일 밤에 함대가 도착한 곳이 비시아스 해협입니다. 여기는 뉴기니 섬과 뉴 브리튼 섬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요. 이 비시아스 해협을 통과하면 목적지 라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송선단은 거의 다 도착한 그런 셈이었죠. 그래서 다음 날인 3월 3일 오전 중에 라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단 라에 도착하면 라에에 있던 대공포반, 그리고 구축함들의 대공포, 또 지상에서 지원왔던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후다닥 하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3월 2일까지만 해도 8척의 수송선 중에서 한 척 교쿠세이마루만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수송선단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시간만 잘 버티면 일본의 승리로 비스마르크의 해전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비시아스 해협에 들어섰다는 게 수송선단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연합군은 3월 2일 내내 B-17 같은 대형 폭격기로만 공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송선단이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송선단이 지금 비시아스 해협에 들어서고 뉴기니섬 바로 옆에 부분에 왔단 말이죠. 이제 근거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폭격기들까지 다 출동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항공기의 숫자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상태죠. 또 뉴기니 섬에 있던 연합군 비행장이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 폭격기들이 공격을 하고 금방 집에 돌아가서 재무장을 하고 다시 공격해올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했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또한 3월 2일에서 3월 3일로 넘어가는 밤 내내 미군 정찰기가 조명탄을 쏘면서 수송선단을 계속 추격해 온단 말이에요. 이 정찰기 보고를 토대로 연합군 지휘관들은 수송선단이 뉴기니섬 라에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일본 수송선단의 현 위치와 속도를 계산해서 다음날 오전에 얘네가 어디 있을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요. 공격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다음날인 3월 3일 오전 10시경을 집중 공격 시간으로 잡게 되는데요. 이 시간대면 뉴기니 수도였던 포트 모르스비에 있는 쌍발 폭격기와 경폭격기들의 공격 범위 안에 수송선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그냥 갖고 있는 모든 폭격기들을 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수송선단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 이 폭격기들을 엄호해줄 전투기들도 모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와는 별개로 3월 3일 새벽에 호주군 뇌격기 부대가 수송선단의 어뢰 공격을 가하거든요. 근데 이 공격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새벽에 3번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모두 회피했다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연합군이 참 뇌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연합군이 그 항공기를 이용한 어뢰 공격을 잘 해냈다라는 일화 듣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합군 항공대 지휘관들도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3월 3일 오전에 가해질 공격, 다음날 할 그 공격에선 모두 폭탄을 이용한 폭격을 하게 될 겁니다. 날짜가 바뀐 3월 3일입니다. 이날은 일본 수송선단의 운명의 날입니다. 대재앙의 날이 될 건데요. 저희는 이 재앙의 날을 일본군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해전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정작 그 공격을 받던 선박과 타고 있던 사람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3월 3일 오전의 사건은 공격받던 일본 배들 시점에서 이야기를 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일본군 증언들은 훗날 일본군을 포로신문을 하면서 연합군이 얻었던 증언들을 토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날 구축함 도키스카제에는 카네 요시와라라는 참모장교가 타고 있었습니다. 요시와라는 딱히 아침까지만 해도 큰 위기감이 없었다고 해요. 그 시점에 수송선단을 추격하는 연합군 정찰기가 하늘에 계속 날아다니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와라를 비롯한 육군 장교들 모두가 일본 군함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공격을 다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와라가 타고 있는 구축함 도키스카제에는 일본 육군 제18군 본부와 그 사령관 하타조 중장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핵심 요원들이 타고 있던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모두 큰 걱정 안 했다는 거죠. 요시와라가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이제는 해가 밝게 떠서 주변이 환했습니다. 그 시각 일본 수송선단은 이미 뉴기니 섬과 뉴 브리튼 섬 사이에 있는 비시아스 해협을 거의 통과했었어요. 사실 좁은 해협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다들 걱정을 했었는데 그 구간을 지나고 있었으니까 이제 뭐 위험한 거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시와라와 다른 참모장교들 모두 상륙한 다음에 우리 뭐 할지 그런 작전 회의를 진행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 4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일본 수송선단 바로 남쪽에서 연합군 폭격기들이 대규모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자, 전날 있었던 그 정찰 보고를 통해서 연합군 폭격기들이 공격을 위해 곳곳에서 출동하게 되고요. 9시 30분에 다 같이 집결하게 됩니다. 곧바로 일본 수송선단을 공격하러 날아오고요. 이 공격부대는 저공 폭격을 위해서 개조했던 B-25 폭격기를 비롯해서 B-17 대형 폭격기 그리고 각종 전투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항공부대들은 일본 수송선단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호위하는 일본 전투기들이 견제하기 어렵게 고공폭격과 저공폭격 그리고 전투기들의 기총소사까지 한 곳에 어우러진 그 완벽한 팀워크를 구사하게 될 겁니다. 한편 일본 배들은 다가오는 연합군 공격부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에 일본 병사들은 상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대부분 배 위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수송선 오이가와마루에 타고 있던 타츠의 마치다 일병은 작전 브리핑을 듣기 위해 갑판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다가 속해 있던 제115 보병연대 본부 중대 병사들 모두가 갑판에 집결해 있었다고 하네요. 자, 병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장교 한 명이 브리핑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 항공대가 포트 모르스비에 있는 연합군 비행장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 폭격기가 출발할 수가 없고 더 이상의 공격은 없을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장교가 이 얘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 연합군 항공부대가 나타납니다. 고공에서 날고 있던 B-17 대형 폭격기 한 무리와 저공 비행을 하는 쌍발 폭격기 한 무리가 나타난 건데요. 그 자리에 모인 병사들 모두한테 그 즉시 화물칸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배를 버려야 할 준비를 하라고 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안전하다고 연설을 하다가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마치다 일병과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노부로 야마다 일병 역시 장교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연합군 폭격기들이 나타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안 좋은 순간이었죠. 수송선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요. 대공포 담당 병사들은 부랴부랴 각자 위치로 달려갑니다. 대공포를 작동시키기 위해 함교 위로 올라가는 병사들, 그리고 대피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는 병사들로 계단과 사다리가 꽉 차고요. 함교에 있는 지휘실 역시나 무전기에 얘기하는 병사들, 지휘하는 장교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고 온통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공포 사수들은 지금 적어도 50대의 연합군 항공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수송선단이 라에 도착하기 1시간 전이었고요. 정말 목표를 달성하기 그 직전의 순간에 대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일본 해군 제독들의 생각, 그 방어작전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저공 비행하는 연합군 소형 항공기들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어뢰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일본 해군이 겪었던 전투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일본 해군 함장들은 어뢰 피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15개월 동안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의 운전 실력에 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연합군 어뢰 공격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반면에 폭격은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요. 갖고 있던 큰 구경의 대공포들을 모두 B-17 대형 폭격기를 견제하는 데 쓰기로 합니다. 이 B-17들은 고공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높은 곳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로 견제하기로 했어요. 반면 저공 비행해 오는 비교적 작은 폭격기들은 야, 쟤네 어차피 어뢰 공격을 할 게 분명한데 이거야 뭐 자기들이 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공 비행하는 적 항공기에 대해서는 작은 대공포와 기관총만으로 공격을 하기로 한 겁니다. 또 뭐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는 사실 일본군 대공포 사수들 입장에서 명중하기 좋은 표적이기도 했고요. 생각해보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매우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또 이 수송선단에 있는 구축함들은 그간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식으로 연합군을 굉장히 애먹였던 매우 노련한 베테랑들이기도 했고요. 이후 이어지는 일본 수송선단의 대공포 공격 역시 굉장히 숙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합군 항공기가 10중포화 범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발도 안 쏘고 있다가 딱 사격 범위에 들어왔을 때 일제 사격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엄청난 대공포 탄막을 만들어 냅니다. 사수들의 정확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호주군 조종사의 증언에 따르면 구축함들이 무려 9.6km 떨어진 거리에서 대공포를 쏘고 있었는데도 자기 폭격기 90m 내에서 포탄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구축함들이 실수를 몇 가지 합니다. 우선 저공 비행하는 쌍발 폭격기들에 대한 견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이 폭격기들이 지금부터 할 물수제비 폭격 전술에 그대로 휘말리게 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의 실책은 호주 공군의 보파이터 전투기를 폭격기로 착각한 겁니다. 이 보파이터 전투기들이 보퍼트 폭격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었는데요. 이 전투기들이 시속 407km의 빠른 속도로 고도를 낮추면서 접근해 오니까 이걸 본 구축함들이 지금 쟤네가 어뢰 공격을 하려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 기동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구축함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순간 수송선들을 지키던 대공포 공격이 흔들리게 된 거죠. 방어막에 구멍이 생기게 된 겁니다. 구축함들이 기동을 마치고 수송선들 쪽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 차례의 폭풍이 쓸고 간 뒤였고요. 보파이터 전투기들이 수송선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고요. 20mm 기관포를 발사합니다. 보파이터는 20mm 기관포 4정과 기관총 6정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화력으로 수송선을 확 쓸고 지나가는 거죠. 수송선 다이메이마루에 타고 있던 생존자들은 이때 함교의 사령탑에 공격이 날아들면서 많은 지휘부 장교들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의 주된 목표는 바로 갑판과 함교에 있던 대공포들이었어요. 수송선에 있던 대공포를 무력화시켜놔야 곧이어 공격할 그 폭격기들이 안전할 수가 있겠죠.
이때 수송선 테이오마루에 실려있던 연료에 불이 붙으면서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갑판을 기관총에 훅고 지나가면서 밖에 나와있던 병사들이 많이 전사하게 되고요. 같은 시각 상공에선 B-17 폭격기들을 약 30대 일본 전투기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폭격기들을 호위하던 라이트닝 전투기 16대가 이를 상대하게 되고요. 치열한 공중전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이 공중전은 저희들 이야기에 그렇게 중요한 전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일본 전투기들이 고공에 떠있는 B-17을 잡기 위해 몰려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호위하던 구축함들을 회피 기동을 하면서 수송선을 지키던 방어막에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치명적인 빈틈을 만들어냅니다. 수송선단한테 가장 위협적인 상대였던 연합군 폭격기들이 저공 비행을 하면서 공격해올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때부터 약 20분간 벌어졌던 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모습 구성하기가 좀 어려워요. 공격을 하던 연합군 폭격기는 저공 폭격을 담당했던 B-25 10세대를 비롯해서 B-17 대형 폭격기들로 구성이 됩니다. 정확히 누가 어떤 배를 맞췄고 어떤 폭격기가 누굴 공격했는지 너무 아수라장이어서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달라요. 일단 공격을 가하던 연합군 폭격기들은 저공 비행을 해서 물수제비 폭탄 투하를 하게 될 건데요. 물 위를 통통 폭탄이 튀어가서 적함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마치 어뢰가 명중 같은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었고, 또 어뢰를 투하할 때보다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이때 연합군 조종사들이 어느 정도로 낮게 비행했냐면요, 일본 함선들이 있죠. 일본 수송선들의 마스트와 함교에 부딪히지 않게 매우 신경 써서 아슬아슬한 고개 비행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폭격기들이 낮게 비행하면서 공격을 할 것이고요. 폭격기 한 대가 또 한 척의 배만 이 물수제비 폭탄을 투하한 게 아닙니다. 일본 배들 사이사이 요리조리 날면서 기관총도 쏘고 마음에 드는 배 있으면 폭탄도 떨어뜨리고 하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20대가 넘는 폭격기가 한 곳에 뒤엉켜서 이렇게 공격을 가했고, 목표였던 일본 배도 지금 15척이나 되다 보니까 누가 어떤 배를 공격했고 자기가 맞춘 배가 뭐였는지 다들 혼란스럽고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해 입었던 일본 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폭탄은 구축함 시라유키에 떨어지게 됩니다. 구축함 시라유키는 이 수송선단의 기함이었어요. 수송선단을 총지휘하던 기무라 해군소장이 시라유키에 타고 있었습니다. 기무라 해군소장의 참모였던 한다 해군소령에 따르면 기총소사라는 폭격기 한 대가 빠르게 접근해 왔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기관총 공격이 함교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편에서 연합군이 B-25 폭격기의 전방 화력을 엄청 강화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조된 B-25는 무려 10개나 되는 기관총을 동시에 정면에 발사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10대나 되는 기관총 공격이 함교에 들이닥친 겁니다. 이 공격으로 함교에 있던 지휘부 장교들 대부분이 전사해요. 한다 소령은 운 좋게 이 공격을 피하긴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B-25 폭격기가 투하한 폭탄이 배 뒷부분 포탑에 명중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이 화재가 탄약을 유폭시키면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폭발로 구축함 시라유키의 뒷부분 전체가 날아가요. 곧이어 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고요. 결국 그날 시라유키는 침몰하게 됩니다. 구축함 시라유키에 탔던 다른 생존자는 배 뒷부분에 폭탄이 명중했고, 갑판에 나와있던 육군 115 보병연대 소속 병사들이 기총소사를 받고 많이 전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해전에서 구축함 시라유키에서 32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어, 이어서 폭탄을 맞았던 건 수송선 아이오마루였습니다. 아이오마루를 공격한 B-25 폭격기 조종사에 따르면요, 수송선 갑판에는 하역 작업에 쓰는 중장비가 가득 올라와 있었고요. 또 병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 내로 뉴기니 섬에 도착할 거였기 때문에 공습 받기 그 직전의 순간까지도 병사들이 준비 과정에 바빴던 거죠. B-25 폭격기는 아이오마루한테 450m 거리까지 접근한 뒤에 기관총으로 공격을 하고요. 곧이어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 물수제비 폭탄 투하법으로 떨어졌고요. 물 위를 통통 튄 다음에 이 폭탄이 아이오마루에 명중합니다. B-25 승무원들은 아이오마루 선체 가운데 폭탄이 명중했고, 또 한 발의 지근탄으로 수송선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합니다. 수송선 아이오마루의 생존자들은 첫 번째 폭탄이 함교와 굴뚝 사이에 명중했고, 또 다른 폭탄이 배 뒷부분에 명중하면서 배의 보일러실이 터졌다고 증언해요. 이 화재로 3번 화물칸에 잔뜩 실려있던 연료까지 불이 번집니다. 결국 큰 화재로 이어지고요.
아이오마루에 타고 있던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불을 도저히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수송선 오이가와마루에도 폭탄이 떨어집니다. 아까 오이가와마루에 타고 있던 본부중대 소속이었던 마치다 일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마치다에 따르면 수송선 오이가와마루는 폭탄을 피하기 위해 최대 속력을 내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축함도 아닌 그냥 수송선이었기 때문에 최대 속력을 내도 너무 느렸어요. 저공비행하면서 공격하는 B-25 폭격기한테는 매우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오이가와마루 선체 가운데에 폭탄이 떨어지고요. 여기에 모여있던 상륙 주정들이 모두 파괴됩니다. 여기에는 공격받기 몇 분 전까지도 병사들이 모여서 하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병사들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안에 화재가 발생해요. 마치다 일병과 친구들 모두 탈출했을 접이식 보트를 급히 꺼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병사들과 장교들 모두 굉장히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수송선 오이가와마루에는 포병본부 소속 세이치 하기하라라는 암호 해독가도 타고 있었습니다. 하기하라는 이때 떨어진 폭탄이 엔진에 피해를 줬고 보일러도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정도 피해는 복구할 수 있었고 만약에 화재를 진압할 여유가 있었다면 오이가와마루를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해요. 오이가와마루에 타고 있던 대공포반 얘기도 보겠습니다. 사사야마 중사가 이끄는 대공포반이었는데요. 연합군 조종사들이 기총소사를 대공포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적 항공기의 기관총 공격 때문에 사사야마의 포반에서만 7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연합군 폭격기들의 화력이 강력했고요. 이런 공격을 받았던 만큼 대공포가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죠. 곧 이어 폭탄이 떨어지고요. 배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사사야마와 생존해 있던 포반대원 모두 불이 난 엔진룸으로 달려가서 20분 동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요. 하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요. 결국 불길이 탄약고까지 번지면서 오이가와마루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야마 중사는 마지막까지 이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다가요. 배를 더 이상 살릴 수 없다 싶어서 결국 보트에 타고 탈출하게 됩니다. 사사야마는 구명보트에 타다가 폭격기의 기총소사를 맞고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오이가와마루에는 제23 독립보병대대 소속 병사 30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소속 병사들은 폭탄이 명중할 때 갑판 밑에 있는 화물칸에 있었는데요. 폭탄이 터지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급히 밖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근데 연기를 피해서 갑판에 나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죠. 여기는 연합군의 그 무자비한 기관총, 기총소사에 그대로 노출된 곳입니다. 예컨대 이때 불길을 피해서 갑판으로 나왔던 취사병이었던 코지마 병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밖에 나와 있다가 기총소사로 인해서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요. 다행히 동료들이 코지마를 부축해서 구명보트에 태워줍니다.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돼요. 이어서 수송선 오이가와마루는 엔진룸에 명중탄을 또 맞는데요. 배 안의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115 보병연대 사령관이었던 엔도 대자는 더 이상 배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배에서 탈출하기 위한 지시를 내려요. 근데 엔도 대자가 가장 먼저 챙겼던 게 자기 연대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엔도 대자는 115 보병연대의 깃발과 휘장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막 불이 나고 폭탄이 터지는 그 상황 속에서 기수단 병사들은 깃발을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수하고 보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수단 6명 병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그런 일화가 있고요. 또 지금 하늘에 보시면 막 수십 대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온통 폭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날아드는 그런 아수라장 속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파이터 전투기들과 B-25 폭격기들이 저공비행으로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일본 함대를 공격하고 있었고요. 그 시점에 멀쩡한 일본 배는 없었습니다. 자, 구축함 도키스카제에 타고 있던 참모장교 카네 요시와라를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자기가 받았던 공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오전 10시에 공습 사이렌이 구축함 도키스카제에 울려 퍼집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동시에 구축함에 기총수사가 가해졌고요. 요시와라는 그 시각에 다른 참모장교들과 함께 선실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벽과 창문을 뚫고 총알이 날아들고요. 모두 급히 바닥에 엎드려야 했어요. 요시와라는 적어도 122발이 넘는 총알구멍이 선실벽에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총수사가 무서웠어요. 그 직후 갑자기 구축함 도키스카제가 암초에 부딪힌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바로 폭탄에 맞은 건데요. 요시와라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폭발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다행히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요시와라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와라가 일어나서 곧바로 함교로 달려갑니다. 가는 길에 곳곳에 부상자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하고요. 모두가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시와라는 구축함 도키스카제 함장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봅니다. 함장은 배가 지금 어뢰에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또한 어뢰가 선체를 그대로 뚫고 들어가서 선내에서 폭발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격은 사실 어뢰에 맞은 게 아니었죠. 폭탄에 맞은 거였습니다. 연합군 항공대의 그 물수제비 전술로 날아들었던 폭탄인데요. 마치 어뢰에 맞은 것 같은 그런 피해를 줬던 거죠. 이 공격으로 구축함 도키스카제 엔진룸이 파괴된 상태였고요. 엔진을 작동시키던 병사 20명이 전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배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요시와라는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구축함으로 병사들과 사령부를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자, 그 시각 도키스카제 함교에선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바다가 훤히 보이고 있는데요. 요시와라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일본 함정의 절반 이상이 불이 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매우 참담했다고 하네요. 구축함 아라시오도 폭탄을 맞습니다. 일본 측은 아라시오에 적어도 3발의 폭탄이 명중했다고 하는데요. 구축함 아라시오에 타고 있던 레이지 마스다 해군 소위는 폭탄이 명중했을 때 배가 마치 널뛰기 하듯이 그런 큰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충격을 받고 화물칸의 라이트가 꺼지고요. 배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화물칸에 타고 있던 마스다는 함교에 있는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보지만요.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마스다는 병사 한 명을 뽑아서 함교로 가서 뭔 일이냐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병사는 사다리를 타고 후다닥 위로 올라가고요. 근데 잠시 뒤에 이 친구가 돌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데요. 함교가 통째로 사라졌고 지금 배에 큰 불이 났다고 전합니다. 아니, 함교가 사라졌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냔 말이죠. 마스다는 깜짝 놀라서 자기가 직접 보러 갑니다. 얘가 가판위로 나와봤더니 진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배 함교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함교에 있던 구축함 아라시오의 지휘부와 함장, 육군 장교들과 또 배에 타있던 취재기자들까지 한 번에 전부 전멸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이 2번 포탑을 뚫고 들어가서 엔진룸에서 폭발합니다. 배를 운전하는 사람도 모두 죽은 그런 상황에서 아라시오는 전속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옆에 있던 수송선 노지마를 들이받게 돼요. 배 두 척이 전속력으로 움직이다가 충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돌 때문에 구축함 아라시오의 생존자들은 모조리 바닥에 넘어집니다. 마스다 해군 소위는 수송선 노지마 역시 그때 폭격을 받고 불길을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배의 함교와 마스트가 파괴되어 있었고 선적되어 있던 탄약이 폭발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다고 하네요. 마스다가 둘러보니까 자기들 배 말고도 적어도 7척의 일본 함정이 모두 불길을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구축함 아라시오의 지휘부가 전멸했기 때문에 병사들은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아라시오의 기관장이 급히 나와서 병사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충돌 때문에 구축함 아라시오의 앞부분이 완전히 꺾여 있었고요. 하지만 수송선 노지마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수송선 노지마는 그때 2발의 폭탄을 맞은 상태였고요. 이미 비틀거리던 상황에서 구축함 아라시오와 부딪혔던 거죠. 이게 치명타였습니다. 그래서 수송선 노지마가 곧바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수송선 다이메이마루의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다이메이마루의 함교에는 카와카미 그리고 스즈키라는 2명의 무선 통신사가 있었거든요. 연합군 폭격기의 기총소사가 함교와 상부 구조물에 날아들면서 이 2명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기총소사가 한바탕 쓸고 간 뒤에 이 2명 모두 가판 밑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2명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다이메이마루 함교에 폭탄이 명중합니다. 스즈키는 자기 몸을 꿰뚫는 듯한 엄청난 그 밝은 성광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폭탄이 함교에 명중하면서 스즈키 동료였던 카카미와 다이메이마루의 사무장과 부사무장 등 민간인 동료들이 모두 사망합니다. 근데 기적적이게도 스즈키는 폭발을 비껴가요. 나중에 스즈키는 그 격추당한 연합군 폭격기가 다이메이마루에 부딪히면서 이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총소사 후에 고도를 높이는 전투기를 스즈키가 추락한 거로 착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폭탄이 명중한 거였어요. 스즈키는 이 폭발로 잠깐 기절하는데요. 잠시 뒤 병사들이 막 자기를 밟고 지나가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가판 위로 나와요.
다이메이마루는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배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고 당황한 병사들이 여기저기 마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강화하는 적 폭격기와 대공포 포탄이 가득 차 있었고요. 매우 시끄러운 현장이었죠. 하지만 스즈키 본인이 폭발로 귀가 먹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합니다. 갑판에 잠깐 서 있던 스즈키는 공격받던 수송선 한 척이 옆에서 침몰하는 모습도 목격하고요. 이 수송선은 아마도 시나이마루로 추측이 됩니다. 배를 탈출하라는 명령은 그때까지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스즈키가 보기에 다이메이마루는 이미 끝났습니다. 스즈키는 가까이 있던 일본 화물칸으로 뛰어가서 거기에 피신해 있던 병사들한테 배에서 어서 달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물에 뛰어들어요. 바다에 뛰어든 스즈키는 동료였던 2급 기관사 카토를 만납니다. 카토는 그때 매우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잠시 뒤 출혈로 사망합니다. 카토를 비롯해서 수송선 다이메이마루의 기관사들은 단 한 명도 생존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이메이마루의 선장이었던 후미오 타키우라 역시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 사람은 함교에 폭탄이 떨어질 때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역시 사망합니다. 다이메이마루에 타고 있던 다른 생존자들의 이야기들도 좀 더 볼게요. 수송선에 타고 있던 요시오 스키타 일병은 배에 적어도 3발의 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연석에서 폭탄이 명중했고요. 이 친구는 배에서 탈출하라는 명령이 20분 뒤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이메이마루의 화부였던 노부카츠 이시다가 있습니다. 이시다는 배에 총 4발의 폭탄이 떨어졌고 그 뒤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무병이었던 스네오 아오키 병장은 첫 번째 폭탄의 충격으로 자신이 정신을 잃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폭발의 충격으로 그대로 날아가서 충격파 때문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아오키는 구명보트에 간신히 올라타서 탈출할 수 있게 되고요. 포병 소속으로 다이메이마루에 타고 있던 테츠오 호소다 병장이 있습니다. 호소다가 포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다이메이마루에 폭탄이 명중해요. 폭탄은 2번 해치에 한 발, 함교에 2발, 3번 해치 한 발에 각각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 곳곳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다이메이마루에 실려있던 그 탈출용 구명보트와 뗏목이 모두 파괴됩니다. 곧이어 배의 전력이 나가고요. 조타기도 파괴돼서 배를 운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명보트를 쓸 틈도 없었고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해요. 생존자들은 맨몸으로 그냥 바다에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배가 여기저기 계속 흔들리는데요. 부상자들과 시체가 한데 섞여서 배에서 굴러다니던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생존자들은 갑판이 말 그대로 피바다로 물들어 있었다고 하고요. 지옥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호소다 병장의 경우엔 다른 9명의 병사들과 함께 나무판자 하나를 붙잡고 탈출합니다. 이렇게 10명은 이틀 동안 나무판자에 매달려서 바다를 떠돌게 되고요. 나중에 구조됩니다. 이렇게 운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날 있었던 공격 때문에 수송선 다이메이마루에 타고 있던 사람 중 200명이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다이메이마루에 폭탄이 막 떨어지던 그 시점에 수송선 시나이마루는 아직 멀쩡했어요. 하지만 멀쩡했던 만큼 곧장 B-25 폭격기들이 시나이마루를 잡기 위해 몰려듭니다. 수송선 시나이마루를 공격했던 B-25 폭격기 조종사는 로이 무어 중이었거든요. 무어 중위는 공격을 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고서 수송선으로 날아가는데요. B-25 정면에 있던 8정의 기관총으로 공격을 하면서 돌진을 합니다. 수송선 시나이마루 갑판에는 무정한 일본 병사들이 소총을 들고 사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B-25의 기관총 공격으로 순식간에 이 병사들이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무어 중위의 폭격기는 2발의 폭탄을 투하하고요. 이 폭탄은 수면 위를 통통 튀어서 시나이마루의 함교와 3번 해치에서 폭발합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수송선 시나이마루의 선장이 전사하게 되고요. 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결국 오전 10시 20분에 배를 포기하고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수송선 캔부마루도 볼게요. 이 배는 수송선단에서 가장 작은 배였습니다. 병사들은 많이 안 타고 있었고요. 대신에 1650톤이나 되는 연료가 실려 있었습니다. 불이 잘 붙는 항공유가 잔뜩 실려있던 배였기 때문에 거의 폭탄을 싣고 가는 그런 배였죠. 자,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은 3월 3일에 처음으로 침몰했던 배는 캔부마루입니다. A-20 쌍발 폭격기 2대가 캔부마루에 폭탄을 투하하는데요. 조종사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폭탄이 명중하자마자 배 뒷부분 전체가 폭발과 함께 날아갔다고 합니다. 폭발이 어찌나 컸던지 배 절반이 수면 위로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수송선 캔부마루에는 20mm 대공포 두 문이 함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23포병연대 대공포대반이 이 대공포를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포반을 지휘하던 사사키 중사에 따르면 첫 번째 폭탄이 캔부마루에 명중하고 배가 가라앉기까지 단 5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또 배에는 민간인 출신 갑판원이었던 히가리 시모미다가 타고 있었습니다. 시모미다의 경우 배에 폭탄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바다로 뛰어드는데요. 덕분에 이어지는 폭발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221 비행장대대 소속이었던 타카시 나가노 역시 재빨리 바다에 뛰어들고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얘네는 일찍부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배 뒷부분에 폭탄이 두 발 떨어지는 걸 보고 전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이런 몇몇 생존자들을 제외하면 수송선 캔부마루에 타고 있던 승조원 대부분은 전사합니다. 연료가 폭발하면서 배가 너무 빨리 침몰했단 말이죠. 탈출 명령이 떨어질 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게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던 거죠. 수송선 테이오마루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조종사들에 따르면 공격받을 때 수송선 테이오마루 갑판 위에 병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이 병사들 모두 완전군장을 하고 소총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수송선단이 도착하기 직전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갑판에 집결해 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은 테이오마루에 약 5발의 폭탄을 투하했고요. 이 중 2발이 명중합니다. 테이오마루의 생존자들 역시나 2발이 명중했고 이 중에서 두 번째 떨어졌던 폭탄이 큰 폭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갑판에 한 발이 명중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요. 두 번째 폭탄은 엔진룸에서 터집니다. 배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요. 생존자들은 화물칸에 있던 탄약에 불이 붙으면서 세 번째 대폭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화물칸에 있던 제50 대공포대대 병사들이 모조리 달려들어서 화재를 진압하고요. 배를 복구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폭탄이 명중하면서 테이오마루를 살릴 수 없음이 명백해져요. 제115 보병연대 소속으로 테이오마루에 타고 있던 치쿠이 병장이 있습니다. 치쿠이는 그 시각 갑판 밑에 있던 화물칸에 타고 있었는데요. 치쿠이는 배가 크게 두세 번 흔들리더니 우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송선 시나이마루 역시 계속된 폭격의 대상이 되는데요. 생존자들은 두 발의 폭탄이 배에 명중했었다고 합니다. 함교의 직격탄이 떨어지면서 함장과 배 지휘부가 전사하게 되고요. 또한 연합군 폭격기가 기총소사로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던 시나이마루는 급격히 옆으로 기울게 되고요.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옆으로 완전히 쓰러집니다. 배에는 화재가 발생이 있었고요. 시나이마루에 타고 있던 제115 보병연대 소속 아키모토 일병은 간신히 배에서 탈출하는데요. 얘가 밖에 나와보니까 자기 배 말고도 다른 배들, 멀쩡한 배가 단 한 척도 없었다라고 당시 참담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수송선 시나이마루에는 구명보트가 부족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서로 배에 타겠다고 다투고요. 배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혼란으로 인해서 몇 안 되던 멀쩡한 보트도 다 뒤집어졌다고 하네요. 생존자였던 제50 대공포대대 소속의 이시아의 경우 친구 2명과 함께 뒤집힌 고무보트에 매달려서 시나이마루에서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이 보트를 온전히 뒤집는데도 이틀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한편 공병 소속이었던 선임하사관 엔도를 포함한 14명은 운 좋게 온전한 보트를 타고 배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렇게 그날 오전에 있었던 3월 3일의 첫 번째 공격이 끝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돼서 20분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연합군 폭격부대는 재무장과 재급유를 위해서 뉴기니 섬에 있는 비행장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자, 그날 오전에 공격에 참가했던 연합군 항공대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었어요. 오전 10시 20분을 기준으로 일본 수송선단의 피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송선 캔부마루가 침몰했었고요. 다른 수송선 6척 역시 불길에 휩싸여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라바울에서 출발할 때 8척이었던 수송선과 물자를 모조리 잃어버리게 된 거죠. 구축함 아라시오, 도키스카제, 시라유키 3척 역시 대파당했습니다. 3척 모두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었어요.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구축함이 아직 5척 남기는 했습니다. 이 5척 모두 그 시각 생존자 구조에 착수해 있었고요. 바다에는 생존자들을 태운 수많은 구명정과 뗏목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일본군한테 안겨줬던 거죠.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명중률도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이날 오전 10시에 공격을 가했던 연합군 제90 비행폭격 중대는 총 11척의 배들을 상대로 37발의 폭탄을 투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 17발을 명중시켰습니다. 사실상 일본 수송선단에 있던 모든 수송선에 폭탄을 명중시킨 거죠. 여기에 이어서 바로 공격을 했었던 제89 비행폭격 중대는 폭격 비행 중대는요, 총 20발의 폭탄을 투하했고 적함 7척에 무려 11발의 폭탄을 명중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런 성과에 비해서 연합군이 입었던 피해는 B-17 폭격기 1대, P-38 라이트닝 전투기 3대, 그리고 B-25 폭격기 1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입는 동안에 그날 오전에 연합군은 겨우 5대의 항공기만 잃었던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대승리였습니다. 아직 침몰하지 않고 있던 일본 수송선단의 피해는 막대했죠. 이 배들이 무사히 뉴기니에 있는 라에까지 항해할 수 있을 가능성은 0%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뉴기니 해안까지도 아직 100km나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못 갑니다. 결국 배를 포기하고 탈출하라는 명령이 전체 내려집니다. 라바울에 있던 일본 해군 본부에도 이 소식이 날아들어요. 해군도 수송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병사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축함 2척을 급파합니다. 그 시각 최소 5,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불타는 수송선과 그리고 구축함 또 바다 곳곳에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병사들만큼은 어떻게든 살려내야 했던 겁니다. 수송선에 실려있던 귀중한 중장비, 물자, 식량 이거는 다 바다에 가라앉은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3월 3일 오전에 단 20분간 있었던 폭격으로 인해서 일본 수송선단은 허무하게 전멸했습니다. 문제는 비스마르크 해전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연합군 항공대는 재무장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돌아와서 수송선단을 또 한 번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추가로 함정을 잃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공격으로 수송선단은 정말 끝장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이어지는 3월 4일 그리고 5일 내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일본군 생존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거든요. 소탕전을 벌인 건데요. 그냥 거의 바다 돌아다니는 난민들한테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 자세하게 다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구축함들의 분투, 또 불타는 배에서 탈출하는 병사들의 생존기가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전 관련된 에피소드를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해전에서 파괴된 함정이나 함정에서 탈출한 병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과연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에서 해전에 참가해서 전투를 치른 뒤 배에서 탈출해서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 병사들이 망망대해에서 살아남는 과정은 어땠을까?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태평양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살아남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여기에 더해서 하늘에서 기총수사를 가하는 적 항공기가 있다. 매우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들, 그리고 3월 3일 오후와 4일, 5일에 이어지는 비스마르크 해전의 경과를 다음 편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 에피소드는 12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정확히 업로드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좀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어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다음 편 업로드 시간 제가 예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편을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은 해전에 참가했던 병사들 개개인의 시각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전투에 관련된 자료들이 워낙 난잡하게 섞여 있어서 제가 이걸 전부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또 팟캐스트를 위해서 통으로 편집을 하고 했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의 70%는 연합군 조종사들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었어요. 일본군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룬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에피소드 준비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괜찮은 에피소드가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등장하는 배가 16척이나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많이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이야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알차게 준비를 해서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